죽은 내 아들 잡아먹고 3살배기 핏덩이 손주까지 내팽개치고 야반도주한 년. 내가 그년 잡으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10년을 이를 갈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여자가 제 새끼 죽고 일주일도 안 돼서 짐 싸들고 나갔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젊은 년이 새서방 찾아 도망갔다고 수군거렸고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이사까지 다녀야 했습니다. 밤마다 자다 깨서 우는 어린 손주 녀석 등을 두드리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내 아들 목숨값, 내 손주 눈물값 다 받아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학병원 복도 구석에서 그 아이를 봤습니다. 고운 옷 입고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휠체어에 앉아 앙상하게 마른 그 아이가 10년 전 죽은 제 아들 사진을 품에 안고 소리 죽여 울고 있더군요. 대체 10년 전 그날 밤 우리 며느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72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팔며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았지요. 제 등 뒤엔 늘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손자, 민호가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중학생이 되어 제법 사내티가 나지만 10년 전만 해도 제 어미 치맛자락만 잡고 다니던 코올리개였습니다. 10년 전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바로 그 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거더군요. 장례식 내내 넋이 나가 앉아있던 며느리 미경이. 사실 저도 제 슬픔이 너무 커서 며느리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남겨진 민호를 봐서라도 서로 의지하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49제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안이 썰렁하더군요. 식탁 위엔 삐뚤빼뚤 쓴 편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더는 못 살겠어요. 민호 부탁드립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옷가지며 패물이며 돈 될 만한 건 싹 챙겨서 사라졌더군요. 그때부터 제 가슴 속엔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시장 좌판에 앉아 팔을 다듬다가도 우라가 치밀어 칼자루를 내리쳤습니다. 독한 년 지 배 아파 낳은 새끼를 버리고 도망을 가? 천벌을 받을련. 손님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봐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욕을 하지 않으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민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이 기억납니다.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꽃다발 들고 오는데 우리 민호만 할미 손잡고 쭈뼛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운동회 날에는 할머니 나 달리기 1등 했는데 엄마는 언제 와? 하고 묻는데 그 순진한 눈망울을 보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엄마 돈 많이 벌어서 온단다. 미국 갔다, 미국. 속으로는 내 애미는 죽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어린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없어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미움과 원망은 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안 아픈 곳이 없더군요. 무릎 관절이 다 닳아서 걷기도 힘들 지경이 되어 큰맘 먹고 읍내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접수처 앞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 뒷모습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1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밥상머리에서 늘 보던 그 처진 어깨는 단박에 알아보겠더군요. 설마 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며느리 미경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내년이 사람이고 애미냐?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망가서 새 시집 가서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며느리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헐렁한 모자, 아래로 삐져나온 머리카락 하나 없이 휑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낯빛은 검게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겨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수납창고 앞에서 며느리가 사정을 하고 있더군요. 선생님, 제가 다음 달엔 꼭 낼게요. 이번 항암 주사만 맞게 해주세요. 네, 제발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니 힘없이 휠체어를 돌려 병원 로비 구석 벤치로 가더군요. 그러더니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가까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10년 전 100일잔치 때 찍은 제 아들과 민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테두리가 얼마나 만졌는지 다 닳아서 하얗게 일어난 그 사진을 며느리는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아, 여보, 나 너무 힘들다. 민호 한 번만 보고 가면 안 될까? 당신 곁에 가기 전에. 우리 민호 교복 입은 거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 혼잣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탕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움푹 패인 눈으로 저를 보더니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 때리세요. 죽이세요. 저 같은 년은 죽어야 해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우는 며느리를 보는데 10년간 쌓아온 그 단단한 도끼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욕을 퍼부어야 하는데 눈물부터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저는 며느리의 앙상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 벤치에서 저는 10년 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확장하다가 사채를 썼다는 거였죠. 원금은 얼마 안 되었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사채업자들이 며느리를 찾아왔더랍니다. 남편 죽었다고 끝난 줄 알아? 시골 내려가서 늙은 시어미랑 어린 아들내미 보는 앞에서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수고 난리 한번 쳐줄까? 내 시어머니 심장도 약하다며? 며느리는 겁이 났습니다. 저와 민호가 다칠까봐, 그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칠까봐 덜덜 떨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사채업자들에게 각서를 썼습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대신 시골집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랑 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 밤 도망치듯 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 제가 며느리를 욕하며 보낸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는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작업, 남의 집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돈을 벌어 빚을 갚았습니다. 매달 제 통장에 찍히던 행복복지라는 이름의 30만 원. 저는 그게 나라에서 주는 노인연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느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밥 굶어가며 시어머니 약값하고 아들 과자 사 먹으라고 보낸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빚은 이제 거의 다 갚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민호 데리러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몸이 고장이 났대요. 위암 말기라네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3개월이래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착한 아이한테 어찌 이런 가혹한 벌을 내리신단 말입니까? 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미련한 거사, 미련한 거사. 차라리 말을 하지. 나랑 같이 갚지. 왜 너 혼자 짊어지고 이 지옥을 살았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를 저주했는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일년이다. 병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등뼈가 앙상해서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가녀린 몸으로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뎠을까요? 그 길로 저는 며느리를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지만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며느리를 눕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호가 방에 들어서다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10년 만에 보는 엄마입니다. 알아볼 리가 없지요. 제가 민호 등을 떠밀었습니다. 민호야, 인사해라. 내 애미다. 미국 가서 돈 벌어오겠다던 내 엄마가 왔다.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워있던 며느리가 떨리는 손을 뻗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훌륭하게 컸구나.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어. 민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이내 엄마 하고 부르며 며느리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모자가 부둥켜 안고 우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토종닭을 사왔습니다. 인삼도 넣고 대추도 넣어 푹 고았습니다. 미경아, 어서 먹어라. 이거 먹고 기운 차려야지. 내가 살아야 민호 장가가는 것도 보고 내 제사장도 차려줄 거 아니냐. 며느리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 때문에 삼키질 못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맛있는 것도 못 사드리고 병든 몸으로 와서 짐만 되어서. 그런 소리 말아라.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이제 아무데도 못 간다. 죽어도 내 집 귀신해라. 내가 너 살릴 거다. 이 어미가 어떻게든 너 살려낼 거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빕니다. 제 수명을 떼어서라도 며느리를 살게 해달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인지 민호의 재롱을 봐서인지 며느리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적으로 수치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며느리가 힘겹게 일어나 부엌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끓인 김치찌개 드세요. 옛날에 아범이 좋아하던 거잖아요.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와 함께 우리 집에는 10년 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돕니다. 밤이면 며느리 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소리지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참 질기고도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군요.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자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봐 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혼자 비를 맞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란 자식이 주는 아픔까지도 품어야 하는 죄인인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